오르는 곳만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죠. 이게 시장에 이제 하나의 어떤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보면은 노원구도 물론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지만 3월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9%, 도봉구가 마이너스 15.5, 그다음에 금천구가 마이너스 11.7 정도로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 매스컴의 카메라는 주로 어느 쪽에 있냐면은 한강 벨트 중에서 마용성, 성동구가 고점 대비 29.6% 올라와 있어요. 야.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시죠. 박원갑 위원님 모시고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또 이게 집값 상승에 대한 또 통계들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돌다 보니까 도대체 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좀 걱정들도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막 집값 올라간다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착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주로 이제 오르는 곳만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의 프레임을 갖게 되는 거고, 이 혹은 이게 현저성 편향이라고 표현도 해요. 네. 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 그것만 이제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이제 내 집하고 동일시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살면서도 약간 뭐 요사이 서울 동일시 혹은 이제 경기 남부 동일시 어떤 그런 경향들이 이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보면은 생각보다 이게 극과 극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보면은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가 뜨잖아요. 이게 주로 지역별로는 분기별로 뜹니다. 1분기께 지금 3월 이제 30일이니까 그죠? 한 달 보름 뒤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떴죠. 가장 이게 최근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거래가를 봤는데 제가 직접 엑셀 한번 돌려보니까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도 극단적인 어떤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양주가 가장 많이 빠지더라고요. 올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이 고점이 2021년 4분기거든요. 이거는 거의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 보면은 그때 유동성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고점 대비 28.6% 정도 떨어졌어요.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 전만 비교해도 한 1.1% 떨어졌고요. 이게 20%대로 떨어진 곳들이 그러면 양주뿐이냐? 아니에요. 가령 오산시가 지금 마이너스 25.9, 고양시 일산 서구가 마이너스 25.1, 인천 연수구가 마이너스 24.4, 평택이 마이너스 23.5, 의정부가 마이너스 23.1.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노원구도 마찬가지예요. 노원구도 물론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을 했지만 3월 기준으로 보면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7.9%, 도봉구가 마이너스 15.5, 그다음에 금천구가 마이너스 11.7 정도로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 매스컴의 카메라는 주로 어느 쪽에 있냐면은 한강 벨트 중에서 마용성, 성동구가 고점 대비 29.6%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빠진 곳하고 거의 50% 격차. 그렇죠. 단순 계산은. 성남시 분당구가 31.2% 올랐고요. 지금 강남보다 오히려 지금 경기 남부나 혹은 이제 성동구 혹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과천 이런 데들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주택 시장을 얘기하면서 특정 지역만 자꾸 얘기하고 아파트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세대 다가구 쪽은 진짜 제가 보니까 한마디로 이게 극과 극이에요. 경기하고 인천 쪽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실거래가 지수 고점이 2022년 6월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인천은 고점 대비 21.6%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5.7%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인천의 빌라 가격은 사실상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고 1년 전만 비교해도 이건 실거래가 때문에 이걸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2.6% 떨어졌다. 근데 서울은 연립 다세대의 실거래가 지수가 전고점 대비 6.9%. 이거 왜 이렇게 인천 경기하고 차이가 나요?
이거는 지금 재개발 어떻게 보면은 투자 프리미엄도 수요가 높고. 들어온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어쨌든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의 어떤 공간적인 동질성 이런 게 완전히 지금 붕괴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 본다면은 지금 회복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침체된 지역도 아마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하다. 다만 과거처럼 한 지역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좀 더 오르지 않는 곳과 오른 곳을 다 봐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평균에 대한 어떤 그런 있잖아요. 이런 착시 현상들을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르는 데만 오르더라. 네. 이거 요새 약간 우리나라 주식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만 그렇죠. 오르지. 오르는 데만 가죠. 코스피나 이런 데는 지수는 올라가지만 코스닥은 지금 아까 보니까 뭐 1000도 네. 안 되고 1000이 무너지고 이런 극심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양극화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분절화. 세그멘테이션 시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격차가 벌어진 게 그래도 좀 이렇게 시차를 두고 회복해주면서 밑에서 끌어올라와 주면 좀 격차가 좁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모양을 보일 건지 뭐 계속 벌어질 건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잖아요. 지금 서울은 일부 이제 그 순환매 혹은 갭매우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냐? MZ 세대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구도심 지역까지는 강남하고 이제 갭매우기 양상이 좀 나타나는데 좀 출퇴근 거리가 먼 곳. 그런 곳들은 여전히 지금 찬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 그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됐던 그 코로나 시기 때 올랐던 것이 네. 지금 이제 지역으로 출퇴근 거리냐 아니면 거길 외곽으로 더 벗어나느냐로 갈릴 것이다. 네, 극단적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전고점 회복의 여부는 약간 출퇴근 거리 정도. 30대들이 시장에 이제 액티브 바이어 혹은 슈퍼 바이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엄청 많이 사더라고요. 30대 외에는 집 사는 사람 없어요. 그쪽으로 가서.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0대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하한선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결국은 집을 이제 살 텐데. 그래서 가만히 제가 분포도를 보니까 일단은 경기 남부야 당연히 뭐 거기 판교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반도체 벨트나 뭐 집주 근접형 수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도 어때요? 대부분이 동대문, 성북구, 그다음에 관악구 요 정도가 약간 부도심이잖아요. 요 정도가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물론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가 일부 이제 오르긴 하는데 그건 약간 예외적이고 조금 더 올라가 버리면은 가령 뭐 동두천이나 아니면 뭐 이천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다음에 인천 같은데 이런 데들은 뭐 같은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뭐 오른다는 게 뭐 도대체 누구 얘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만큼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일 때는 같이 밀어올리는 거잖아요. 동조 현상이 강한데 지금은 약간 판이 좀 뒤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역시도 나중에 또 어떤 요소들이 다시 또 등장하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간에 강남하고 혹은 한강벨트와의 어떤 그런 동조화는 서울은 부도심, 그다음에 경기는 남부는 지금 동탄까지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은 결국에 30대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네. 이분들이 출퇴근 거리에 지금 예민하니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뭐 서울을 거의 45% 정도가 30대가 막 산다고 맞습니다. 막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 핵심 매수자가 30대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럼 돈이 어디서 났고 어떻게 집을 사고 있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평균 착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서울 아파트는 아무나 못 사요. 네. 약간 클럽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평균 가격이 15억 7천? 중위 가격이 한 12억 3천 정도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30대는 뭐예요? 그냥 보통 한 2, 3천만 원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사서 따블렸다고 막 돈 벌었어. 이 정도의 우리가 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집을 사려는 그 유효 수요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30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맞벌이가 지금 2025년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63%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40대가 지금 한 61% 정도거든요. 근데 맞벌이인데 결합 자본력이라고 보면 돼요. 네. 외벌이가 아니라 쌍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기성세대들은 주로 어떻게 보면 외벌이였죠. 근데 지금은 30대들은 이 동지론이라고 그래요. 의사는 의사끼리 결혼해요. 그래서 고소득 맞벌이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자
어떻게 보면은 매수세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문직과 이 대기업 종사자 간의 이제 결합이죠. 이런 이제 커진 자본력이 결국은 어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구매력을 이제 발동한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국 평균의 한 3.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30대가 왜 이렇게 집을 많이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한번 돌려보니까 올 들어서 이제 30대 거래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집값이 많이 올라요. 가령 지금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가령 뭐 성북구 같은데. 관악구, 동대문구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성북구가 지금 4월 기준으로 보니까 30대 비중이 55.5%. 이거 어떻게 이렇게 높아요? 관악구가 54.2, 동대문구가 50.3% 정도가 돼요. 근데 서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데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안양 동안구예요. 이게 평촌이 있는 데죠. 네. 이게 58.1%까지, 거의 60% 가까이 육박한다고 보시면 돼요. 광명이 56.4%, 성남이 51.2%, 용인 수지가 한 49.1% 정도 된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집값이 고스란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올 들어 5월까지 KB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아파트 값이 오른 곳이 광명입니다. 네. 광명이 이렇게 올라요? 신도시 특수효과인가? 광명이 올 들어서 11.1% 올랐고요. 용인 수지구가 10%, 안양 동안구가 9.7%, 관악구 동대문구가 다 9%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대의 진입 시점과 선호 지역이 고스란히 뭐예요? 집값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과거는 어땠어요? 베이비 부모들이 진입을 해야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오르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의 주력 세대가 약간 30대로 완전히 바뀌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주택 시장의 지형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30대들이 이제 매수의 어떤 적극적 가담 세력이 된 거는 나름대로 또 대출 규제의 문턱이 좀 낮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니까 아예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또 공공분양이 그림이 떡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지금 공공분양은 자산이나 소득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자꾸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기존 주택 매매로 이제 선회하는 측면이 있죠. 30대는요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 30대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서 30대들도 윗세대의 기대와 혹은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 비동조 성향도 어떻게 보면은 한몫하고 있다. 지금 기성세대들은 보유세라든지 뭐 고가 1주택자 장특공제 축소 가능성 때문에 약간 이제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동대문에 10억짜리 사는데 그게 뭐 장특공제하고 뭐 큰 관련이 없고 보유세야 뭐 어때요? 내가 뭐 좀 나오면은 월급으로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금 창출 능력이 기성세대보다 좀 뛰어나고 어차피 중저가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나 대출 부담으로부터 좀 덜하다는 것도 이런 말하자면 약간 강남이 좀 약간 위축돼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도심 지역이나 경기 남부 지역이 오르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주택 시장의 어떤 방정식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지금의 주택 시장의 뭐 특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30대와 뭐 그 세대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60, 70대들이 서로 지금 이 대출 규제부터 뭐 지금 세금까지 사실상 이제 입장이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그룹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이웨이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30대 중에서 이제 대출 내서 이제 집 샀던 사람 얘기인데 물론 이게 이제 고소득 맞벌이죠. 이 뭐 보유세는 아버지나 어머니 몫이지 저희 현실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모 동일시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20대만 하더라도 부모와 한 지붕 아래에서 동거하면서 결국 뭐예요? 부모의 어떤 그런 부동산 가치관이 은연중에 내재화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재산이 나의 이제 경제적 배경이 되는 거죠. 약간 심리적 후광 효과인데 이제는 어때요? 내가 이제 38, 37 이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나도 이제 아기도 낳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결혼했던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세계관과 좀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동조화보다는 오히려 비동조화 현상들이 지금의 주택 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탈동조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고 집단도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강남에 사는 부모가 내 삶의 기준점이었지만 분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또래 직장인들이나 뭐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로 이제 재편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런데 최근에 2, 3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흐름이 나타났던 게 뭐예요? 상급지 갈아타기죠. 그렇죠. 그거는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내재화된 거예요. 입지 만능주의에 빠지는 거죠. 네. 무조건 어떻게 보면 블루칩을 올라타야 돼. 그래야 아버지처럼 내가 부를 일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일반화됐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뭐 대박이 터지면서 그래? 그러면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걸 통해서도 금융 어떻게 소득을 통해서도 내가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적당한 집에 내가 살면서 금융 투자를 해서 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노후 대비도 하고 노후 대비도 하고 네. 돈을 벌고 싶다. 약간 영리한 어떤 그런 금융 투자 마인드들이 집을 바라보는 안목들이 좀 달라지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우량 지역 이제 이런 쪽으로 올라타야 내가 뭐 인플레이션 방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어떤 그런 투자 소득 라인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실속 소비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혹은 알뜰 소비 경향도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대들의 흐름을 보면은 이 부동산에 올인했던 어떤 기성세대의 신화가 어떻게 보면 약간 금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흐름들도 어느 정도 이어질지를 좀 봐야 돼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보다는 약간 마이웨이 하려는 그런 경향들도 지금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에서 집값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 그러니까 내 소득과 그렇죠. 감당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적당한 집을 고르고 나머지는 뭐예요? 결국은 뭐 주식 투자나 금융자산 투자를 하겠다. 해서 돈을 불리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가 30대들을 단군 이래에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 네. 고지능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집과 주식을 그렇게 이렇게 양분화하지 않거든요. 이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네. 수익률 높은 쪽으로 그쪽으로 약간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동대문이나 성북구나 이런 광명이 오르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있긴 한데 다만 이게 대출 규제 정도 그리고 뭐 세금 외에 다른 요인 그러니까 어떤 그런 주식시장 환경의 어떤 변화 그것도 결국은 나는 더 이상 부모의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다운주의라고 그럴까요? 내 방식대로 가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 세대 때는 뭐 한국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번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접근도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유의미한 자산 형성은 이제 집을 최대한 좋은 거 사서 열심히 대출 갚자였는데 지금은 뭐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들 뭐 대안들이 있다 보니 30대들 입장에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집은 뭐 월세로 살든지 아니면 조금 그렇죠. 적당한 거 하나 사고 나머지로 굴리면서 너무 고생스럽게 집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새로운 어떤 그 인식의 변화 혹은 부동산 중독사회, 부동산 몰빵사회에서 약간 벗어나려는 어떤 그런 기미들이 보이긴 해요. 근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여부는 조금 두고 봐야 되지만 분명히 기성세대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프레임이나 혹은 어떤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수익률을 따져서 더 좋은 수익률이 있는 곳으로 돈을 보내겠다는 마인드인데 이게 금융자산이 뭐 좋을 때는 뭐 급등하지만 반대로 나쁠 때도 급락하다 보면 수익률이 부동산보다 떨어지는 시기도 분명히 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돈 많이 번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언젠가 또 집이라는 거로 사서 또 자산을 또 이제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지 그럴 수 않겠느냐. 이게 지금 약간 하반기 이슈일 것 같은데. 맞아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아파트 매수세로 전환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좀 고점이니까 빼서 집 사야 되겠다라고 갈 것 같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용산에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분인데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한 45억 정도 되는 분인데 이분이 주식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매물이 좀 싸게 나왔어요. 한 5, 6억 싸게 나왔거든요. 근데 안 사요. 왜 안 사느냐? 주가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돈을 빼서 집 사기에는 조금 미련이 많을 걸요 아마. 그렇죠. 지금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오르냐 이걸로만 그렇지. 물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거예요. 돈은 이제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본이라는 것도 결국 수익률을 쫓아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건데 돈에는 칸막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정시 자금이 일부 부동산으로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본이 갖는 유동성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 보도는 나왔죠. 올 1월부터 4월까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보통 내잖아요. 그때 보니까 주택 매입에 쓰인 주식 채권 매각 자금이 한 3조 7천억 정도다. 그 중에서 30대가 많이 그랬더라.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적극적으로 팔아서 집을 샀다는 건데 이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친화적 세대는 아니에요. 투자 친화적 세대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동하는 걸 이걸 투기적 수요로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라든지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부분이 무주택 가게가 이 정시 수익을 기반으로 나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김치나 라면이나 뭐 쌀 사는 거 같은 거잖아요. 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한국은행의 분석에서도 무주택자는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자본 이득의 한 70% 정도를 부동산으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이때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마이홈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단화되면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어떤 그런 과열 같은 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하고 주택 시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금 전이가 쉽게 일어나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 입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투자 두 개는 뭐예요? 뭐 부동산, 아파트랑 주식이죠. 그렇죠. 네. 주식하고 아파트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코스피하고 서울 아파트 간의 상한 개수가 0.87 정도 나왔다는 연구도 아마 그런 두 시장의 연결고리를 이제 뒷받침하는 건데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심리학 쪽에 이제 공부를 좀 하니까 왜 그러면은 주식에서 번 돈을 부동산으로 이렇게 유입하려고 그럴까? 아까 그 말씀하셨죠. 뭐 세이빙이나 저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이제 자산 구치기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이제 행동 경제학에 보면 그 심적 회계라고 있어요. 멘탈 어카운팅을 보면은 사람들이요 자산에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꼬리를 붙인다는 거예요. 라벨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주식에는 언제든지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돈, 그렇죠. 그런 꼬리표를 주택은 일종의 안전자산, 뭐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큰 변동폭은 좀 적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 강한 주식보다는 그래도 이제 바이 자산이니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상대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으로 번 돈을 부동산으로 어떤 세이빙, 저장하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크다, 다 올랐다 그런 판단이 들면은 주식은 기본적으로 고변동성이죠. 근데 이게 저변동성 자산인 주택으로 이제 옮기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런 자금 그러면은 이동을 완전한 이탈로 볼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거는 비중 조절이나 일부 이동으로 봐야 된다. 왜? 지금 투자 대기 자금이 고객 예탁금이죠. 이거 안 줄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돈이 안 빠져나간다는 건데, 그리고 이게 내 집을 일단 장만하고 나면 어때요? 안전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때요? 또 주식하고 또 있죠. 주식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시장을 일방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소처럼 서로 자금을 주고받는 순환 개념으로 저는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전혀 좀 막지는 못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좀 더 부동산보다는 주식시장에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경제 성장이나 뭐 선순환 효과로 봤을 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세제택이라든지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게 좀 더 높아져서 금융 자산에 대한 매력도, 신뢰도 이런 게 좀 더 키워진다면은 뭐 굳이 부동산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더 주식시장에 메리트를 좀 주는 방향이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극단적인 쏠림 현상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한 소위 말하는 이제 강남 3구 지역들은 대출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상 이제 현금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현금 막 30억 넣어서 집값 오르는 것 대비 그 30억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더 많이 버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강남이 좀 침체된 것도 그 돈이면 그냥 주식 산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성장하고 좀 이렇게 훨씬 좀 안정화되는 시장으로 바뀐다면은 과거처럼 이 강남 3구에 대한 약간 불패 신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얼마든 내가 살 수 있을 때 산다 이런 사회의 기조가 조금 바뀔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근시안적 편견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유행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변덕이라고 해서 패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트렌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라면. 트렌드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가는 일정한 흐름을 말하는 건데 지금의 이게 패드든 아니면은 패션 아까 말씀드린 유행이든 이게 과연 가라면 트렌드로 바뀔 거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주고 봐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발소에 가가지고 네. 그 이발사 분이 또 오만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고객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45억을 이또 하필 또 45억이네. 45억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살려다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삼성전자 사자. 그래서 이걸 주당 12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샀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됐겠어 그거. 그럼 지금 100억 됐네요. 100억 넘은 거죠. 근데 그분이 중간에 팔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불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바로미터 기준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보통 지난번에 한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부의 불평등의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주거용 부동산이 한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의 부의 기준은 뭐예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몇 주 갖고 있냐는 부분이죠. 2, 3년 전에 뭐였어요? 비트코인이었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부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지 부분은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자는 아니니까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똘똘한 한 채는 올해하고 내년은 잊으라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정부가 어쨌든 간에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보유세하고 아니면 고가 1주택자 장독공제 축소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이 이제 나올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세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결국은 뭐 비싼 집을 갖고 있거나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마 강남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거로 보인다. 그렇다면은 올해 내년은 똘똘한 한 채 흐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라고 일부 코어 디스카운트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중심부 약세 현상이 저는 오히려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로 바라본다면은 저는 똘똘한 한 채 흐름은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 첫 번째로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을 여러 채 샀지만 지금은 집 한 채 사고 나머지는 주식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예적금하고 그다음에 뭐 가장 대중적인 게 뭐였어요? 주택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여윳돈을 가지고 대부분이 집을 하나 더 사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도 남부 지역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게 집 하나 더 사면 취득세만 8%고 취득세부터. 양도세도 뭐 거의 엄청나게 많고 보유세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은 집을 두 채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집을 한 채 사는 시대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왕이면 좋은 거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MZ 세대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MZ 세대들은 타임 푸어 세대라고 그래요. 타임 파버티 세대, 시간 빈곤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에 살아야 내일 아침에 나도 본부장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도심 지역이 대체적으로 이제 블루칩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똘똘한 한 채의 어떤 상징 개념이 있기 때문에 MZ 세대들의 어떤 주거 트렌드를 보더라도 이 흐름은 장기 트렌드로는 그렇게 흔들림이 없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런 게 있죠. 단기로는 걔가 절대로 정부를 못 이긴다고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단기는 올해하고 내년을 본다면은 그래서 자꾸 제가 올해 내년에 상급지 갈아타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이유를 드리는 것도 뭐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